청소복 입은 어머니가 들고 온 건 가난이 아니라 430억짜리 진심의 시험지였습니다. 사람 마음의 차표는 있을까요? 저는 윤혜숙, 올해 73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33년간 시내버스를 몰았고, 그 후엔 서울 변두리 차고지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했죠. 버스 기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본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처럼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이 서랍은 남편과 함께 쓰던 것인데 벌써 몇 년째 혼자 들여다보고 있네요. 그 안엔 낡은 차표 펀치기와 작은 키링 3개가 들어 있습니다. 펀치기를 손에 들고 딸깍 소리를 내봤어요. 40년 전 그 소리 그대로예요. 버스 기사 시절 승객들에게 늘 말했죠. 표 없이는 타도 되지만 마음 없이 타면 언젠가 내려야 한다고요.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자식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없으면 결국 가족이라는 버스에서도 내리게 되는 거죠. 열쇠 3개를 하나하나 천천히 닫기 시작했어요. 이 열쇠들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만든 비상금 트렁크 열쇠들입니다. 본래 키 하나에 예비키 2개를 만들어뒀거든요. 당시엔 단순히 분실에 대비한 거였는데 지금은 다른 의미가 생겼어요. 이 작은 열쇠들이 오늘부터 벌어질 일의 핵심이 될 테니까요. 또 그 실험하려는 거지. 문소리와 함께 정만태가 들어왔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이자 전직 교통경찰이에요. 키가 크고 말이 많지만 의리만큼은 확실한 사람이죠. 제가 뭘 하려는지 뻔히 아는 모양이에요. 실험이라니 그냥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혜수가 너무 가혹하다고. 자식들이 다 어른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만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잔소리가 많지만 진짜 걱정할 때는 이런 표정을 짓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이 섰어요. 만태야, 너도 교통경찰 하면서 많이 봤잖아. 사고 날 때 진짜 도움 주는 사람이 누군지. 그야 그렇지만 지난해 재개발 보상금 430억을 받았지만 아직 자식들은 몰라. 신탁 계좌에 넣어둔 것도 내가 공동서명인이라는 것도 말이야. 만태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거든요. 돈이 있든 없든 태도는 티가 나는 법이야. 특히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저는 옷장에서 청소용역 조끼를 꺼냈어요. 몇 달 전에 일부러 구입해뒀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저는 가난한 노모가 될 거예요. 머물 곳을 찾아 자식들 집을 돌아다니는 초라한 어머니로 말이죠. 정말 이렇게 해야겠어. 응. 그들이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청소용역 조끼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이네요. 하지만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사람은 돈을 보면 본성이 달라져. 하지만 돈이 없다고 생각할 때의 모습이 진짜야. 만태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지만 끝내 말리지는 않았어요. 제 고집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큰아들 도윤이 집이에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치과 원장으로 살고 있는 그 집으로요. 과연 그들은 청소복 입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맞을까요? 가방에 열쇠 3개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누구에게 이 열쇠들을 건넬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사람에게만 줄 거라는 겁니다. 만태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해. 뭘, 40년 지기인데.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걱정 마. 나도 버스 기사 출신인데 이 정도 실험 못할까. 밤 10시가 넘어서 도윤이가 사는 재건축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로비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까지 정말 고급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청소용역 조끼를 입고 있으니 왠지 어울리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경비원이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이 시간에 청소복 입은 노인이 찾아오니 의아했을 거예요. 몇 동 몇 호 가세요? 1동 2301호요. 아, 치과 원장님 댁이군요. 인터폰으로 연락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인터폰을 눌렀어요. 화면을 통해 제 모습이 보일 텐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왜? 도윤이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미안하다. 갑자기 머물 곳이 생겨서. 하룻밤만 있을 수 있을까?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화면 너머로 도윤이가 뭔가 고민하는 게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내려갈게요. 몇 분 후 도윤이와 며느리 오수미가 로비로 내려왔어요. 둘 다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급하게 나온 티가 났습니다. 수미는 특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다른 입주민들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 옷은 또 왜 입으셨어요? 수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일이 생겨서 잠깐 청소 일을 하고 있어. 원래 머물던 곳에 문제가 생겨서 말이야. 청소 일을요? 어머님이 왜 갑자기? 도윤이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사정이 있어서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있을까? 수미는 더욱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로비의 다른 입주민이 지나가자 더욱 신경 쓰이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님, 로비에서 이러지 마시고 일단 올라가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수미는 혹시 다른 사람이 탈까봐 계속 불안해했고, 도윤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침묵했어요. 23층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섰어요. 넓고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비싼 가구들, 벽에 걸린 도윤이의 치과의사 면허증까지. 정말 잘 사는 티가 났어요.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내일 병원에 환자 예약이 가득해서요. 그리고 수미는 아침 일찍 모임이 있고요. 도윤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역시 일정부터 얘기하네요. 하룻밤만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너희 방해하지 않을게. 그게 아니라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데 제대로 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셔야죠. 제가 병원 예약 잡아드릴게요. 도윤이는 여전히 감정보다는 절차와 일정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를 진짜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냥 처리해야 할 문제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수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청소 일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동네 사람들이 보면. 아, 역시 지 체면이 걱정이군요. 시어머니가 청소 일하는 게 창피하다는 거죠. 며칠 더 해야 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용돈을 드릴게요. 그런 힘든 일 하지 마시고. 고맙긴 한데 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그때 도윤이가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주무세요. 담요 가져다 드릴게요.
침실은 내어주지 않고 거실에서 잘하는 얘기네요. 뭐, 갑작스럽게 온 거니까 이해는 해요. 하지만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오는데 계단 쪽에서 무릎이 아파서 잠깐 비틀거렸어요. 예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수미는 직접 부축하지 않고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리실이요? 계단에서 다친 사람이 있는데요. 잠깐 올라와 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시어머니가 다쳤는데 직접 손을 내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게 우선이라니요. 관리실에서 직원이 올라왔고 괜찮다고 말한 후에야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수미는 그제서야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이 집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빠져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가족의 따뜻한 말이죠. 나가면서 저는 품에서 차표 펀치기를 꺼냈어요. 도윤아, 이거 기억하니? 아버지와 나 버스 탈 때 늘 가지고 다니던 거. 아, 그런 게 있으셨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도윤이는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아마 어린 시절 기억 속 그런 소소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저에겐 그렇게 소중한 것들인데 말이죠. 예전엔 이걸로 표를 찍어주면서 말했어. 마음 없이 타면 언젠가 내려야 한다고. 네.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역시 기억하지 못하는군요. 아니,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거겠죠. 아파트를 나서며 생각했어요. 체면이 먼저인 집에는 진짜 온기가 없다는 걸요. 문은 무겁지만 마음은 더 무거운 곳이었습니다. 과연 다음 집은 어떨까요? 다음 날 저녁 둘째 도현이가 사는 빌라로 향했어요. 큰아들 집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오래된 4층짜리 빌라의 좁은 계단, 복도에서부터 생활감이 물씬 풍겼어요. 아직도 전세로 살고 있는 아이 집이죠. 3층까지 올라가는데 숨이 좀 찼어요. 복도의 선이 안에서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또 사업 관련 자료를 만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도현이는 3년 전부터 창업을 했는데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문을 두드리니 며느리 나영이가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걸 보니 저녁 설거지 중이었나 봅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나영이의 목소리는 놀라긴 했지만 어제 수미처럼 당황스러워하지는 않았어요. 좀 더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미안하다. 갑자기 머물 곳이 없어져서. 하룻밤만 좀 있을 수 있을까? 나영이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제가 입은 청소용역 조끼를 보더니 더욱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도현아, 어머님이 오셨어요. 안에서 도현이가 바쁜 듯 나왔어요. 손에는 여전히 서류를 들고 있었고 머리도 좀 헝클어져 있었죠. 투자 미팅 준비하느라 바쁜 모양이에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하룻밤만 자고 갈게. 도현이는 서류를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청소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응, 사정이 있어서. 그때 나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내일이 대출 상환일이라 저희도 좀 바쁘거든요. 나영이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평소에도 가게를 철저히 관리하는 스타일이라 갑작스러운 변수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대출 상환일? 네,
전세 대출이랑 사업 자금 대출이 겹쳐서 정말 죄송해요. 도현이도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금 투자 미팅 준비하느라 내일까지 자료를 완성해야 해서요. 그리고 집도 너무 좁고 나영이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요. 혹시 민정 언니 집은 어떠세요? 거기가 더 넓기도 하고 저는 그들의 사정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도현이 사업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나영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게를 꾸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럼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오랜만에 얼굴 봤는데.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식자재를 정량제로 관리하고 있어서 갑자기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나영이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들은 가계부를 철저히 관리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식재료도 일주일치씩 계획해서 사고 남는 것 없이 딱 맞춰 요리해서 먹거든요. 라면이라도 하나 더 끓이면 안 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오늘 장볼 돈도 계산해 놨는데. 나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의지도 확고했어요. 도현이가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저희가 더 잘해드릴게요. 지금은 정말 괜찮다. 너희 사정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라면 하나 더 끓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럼 물이라도 한 잔 주면 안 될까? 아, 그건 당연히. 들어오세요. 좁은 거실에 들어서니 테이블 위에 계산기와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물을 마시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정리정돈은 잘 되어 있었고 벽에는 도현이의 사업 계획서가 붙어 있었어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도현아,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 아직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 투자가 성사되면 많이 나아질 것 같아요. 투자. 네, 내일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요. 그래서 자료 준비하느라. 나영이가 덧붙였어요. 저희도 어머님께 도움이 되고 싶은데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서요. 저는 그들의 현실을 이해했어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하루하루를 계산해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계산 속에는 가족에 대한 여유가 없다는 것도 느꼈어요. 그럼 나갈게. 너희 바쁜데 방해했네. 나오면서 복도에서 품속의 펜치기를 만져봤어요. 계산만으로는 잴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인데 요즘엔 모든 걸 숫자로 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나영이의 현실적인 논리를 이해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컸어요. 도움을 부담으로 생각하는 프레임에서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기 어렵거든요. 세 번째 집으로 가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민정이는 어떻게 저를 맞이할까요? 셋째는 어릴 때부터 좀 달랐어요. 조용하지만 따뜻한 면이 있었거든요. 민정이 집으로 가기 전에 예쁜 식집이 있던 시장 골목을 지나게 되었어요. 이 길은 제가 33년 동안 매일 걷던 길이에요.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지만 여전히 정겨운 느낌이 나거든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혜수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돌아보니 정만태였어요.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나 봅니다.
손에 마트 봉지를 들고 있었거든요. 청소용역 조끼를 입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만태야, 어떻게 여기서? 내가 물어야 할 말이지. 이 시간에 그 차림으로 뭐 하는 거야? 정말 청소 일하는 거야? 실험 중이라고 했잖아. 만태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카페로 가자.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구석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기 좋았거든요. 만태는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혜수가 정말 이게 맞는 거야? 자식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지금까지 어땠는지 얘기해 줄까? 저는 지난 이틀간의 일들을 만태에게 자세히 털어놨어요. 도윤이 집에서의 체면 중시, 수미가 관리실에 전화한 일, 도현이 집에서의 정량제, 식자재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꼈어? 솔직히 서운하긴 해. 하지만 이해도 돼. 그들 나름대로는 사정이 있으니까. 만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실험을 계속하는 거야? 저는 가방에서 신탁계좌 내역서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만태만이 알고 있는 그 서류를 말이에요. 430억. 이 숫자를 보고도 같은 말 할 수 있어. 만태는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야. 이 큰 돈을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하다니. 만태야, 돈이 사람을 바꾸는 건 맞아. 하지만 돈이 없다고 생각할 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잖아. 그건 그렇지만 열쇠는 3개지만 줄 사람은 1명일 수도 있어. 이 말을 하며 저는 품속의 열쇠들을 만져봤어요.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만 주고 싶었거든요. 너무 가혹하다고, 혜수가.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가혹해. 만태야, 나는 43년 동안 버스를 몰았어.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 돈 있을 때와 없을 때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사람들 말이야. 만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진심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법이지. 맞아. 말로는 누구나 효도한다고 하잖아. 하지만 정작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건 다른 문제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어요. 도윤이는 병원 예약부터 얘기했고, 수미는 이웃 시선만 걱정했어. 도현이와 나영이는 계산기부터 꺼냈지.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만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교통경찰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으니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그럼 민정이 집은 어떨 것 같아? 글쎄,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다른 애들과 달랐어. 소박하지만 단단한 면이 있었지.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도 꿋꿋하게 잘 살고 있고, 교감으로도 일하고 있다며. 응. 바쁠 텐데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해. 다른 애들은 명절에만 연락 오는데 말이야. 저는 신탁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만태야, 내가 공동서명인이 돼줘서 고마워. 뭘 40년 지기인데. 그런데 정말로 상속을 그렇게 할 거야? 아예 안 주는 자식도 있을 거라고? 응. 진심을 보여준 사람에게만 줄 거야. 나머지는 장학기금이라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어. 장학기금?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줄 거고. 만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네. 그런데 자식들이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처음엔 당황스러워 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적어도 진짜 효도가 뭔지는 깨달을 테니까. 카페를 나서면서 만태가 말했어요. 혜수가, 그래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는 마. 내가 키운 자식들이잖아. 걱정 마. 나도 그들을 사랑해. 다만,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을 뿐이야. 민정이가 사는 전세 연립주택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쯤이었어요. 다른 집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소박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이 느껴지는 곳이거든요. 낡은 대문 앞에 서니 어릴 때 민정이가 생각났어요. 언제나 차분하고 다른 아이들을 잘 돌봐주던 그 아이. 오빠들이 떠들고 놀 때도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던 아이였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발소리가 들리더니 민정이가 문을 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놀라긴 했지만 곧바로 두 팔을 벌려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미안하다. 갑자기 머물 곳이 없어져서. 하룻밤만 좀 있을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민정이는 제가 입은 청소용역 조끼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손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아니, 아직. 그럼 제가 뭔가 준비해 드릴게요. 우선 앉으세요. 거실에는 교무 일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중학교 교감으로 일하느라 바쁠 텐데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민정이가 고마웠어요. 어머니, 그 옷은 혹시 일하고 계세요? 응, 청소 일을 좀 하고 있어. 아, 그러시구나. 많이 힘드시죠? 민정이는 왜 청소 일을 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힘들겠다고 걱정해 주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배려라는 거겠죠. 어머니, 우선 씻으세요. 제가 옷도 준비해 드릴게요. 괜찮다. 그냥 이대로. 아니에요.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따뜻한 물로 씻으시고 찜질도 해드릴게요. 민정이는 바로 샤워를 준비해주고 갈아입을 옷까지 챙겨줬어요. 제가 입던 청소복은 세탁기에 돌리겠다고 하더군요. 민정아, 너 바쁠 텐데 이러지 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오신 건데. 그리고 오늘은 주말이라 괜찮아요. 샤워실에 들어가니 수건도 새 것으로 준비해뒀고 샴푸와 비누도 좋은 걸로 갖다 놨더라고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이틀간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민정이가 무릎찜질 준비를 해놨어요. 따뜻한 찜질팩과 함께 발 담글 따뜻한 물까지 준비했더군요. 이거 하시면서 좀 쉬세요.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든 좋다. 너무 신경 쓰지 마. 김치찌개 어떠세요? 어머니 좋아하신 거잖아요. 민정이는 부엌에서 뭔가 요리하는 소리가 났어요. 찌개 끓는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는데 정말 오랜만에 맡는 집밥 냄새였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 왔어요. 16살 손녀가 학원에서 돌아온 모양이에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오셨어요? 너무 좋아요. 할머니가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미안하긴요. 할머니 오시면 좋죠.
그런데 그 조끼 멋있어요. 진짜 라이더 자켓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청소복을 라이더 자켓이라니 정말 천진한 아이네요. 할머니가 요즘 일을 좀 하고 있어서. 할머니도 일하세요? 와, 대박. 무슨 일이요? 청소 일이야. 우와, 멋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정말 멋져요. 아이는 정말 신기해하며 제 일에 대해 더 듣고 싶어 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창피해하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그런데 그건 뭐예요? 아이가 제 가방에서 삐져나온 차표 펀치기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거 할머니가 예전에 버스 기사했을 때 쓰던 거야. 진짜요? 할머니가 버스 기사셨어요? 대박이에요. 친구들한테 자랑할래요. 아이는 정말 신기해하며 펀치기를 만져보고 싶어 했어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넣고 누르면 구멍이 뚫려. 딸깍 소리가 나지? 우와, 신기해요. 할머니 정말 버스 기사셨던 거예요? 저는 아이에게 버스 기사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떻게 운전을 배웠는지, 승객들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 펀치기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할머니, 버스 기사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해볼래요. 민정이가 부엌에서 나와서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 정말 멋있지? 엄마도 어릴 때 할머니 자랑스러웠어. 저녁을 먹으면서 민정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집은 원래 세 식구였는데 오늘부터 네 식구네요. 아니야, 다섯이야. 할아버지도 항상 여기 계시잖아요. 손녀의 말에 민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네. 할아버지 사진도 있으니까 다섯 식구구나. 저녁 식탁은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어요.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들어간 김치찌개와 따뜻한 대화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정이는 자기 방을 저에게 내주고 거실에서 잤어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끝까지 고집하더군요. 어머니는 손님이세요. 손님이 거실에서 주무실 순 없죠. 손님이 아니라 어머니잖아. 그래서 더욱 편하게 주무셔야죠. 이불을 덮어주며 민정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그리고 언제든 오세요. 우리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마음이구나 싶었거든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잠들기 전에 생각해 봤어요. 민정이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요. 전세로 살고 있고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빠듯할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머니를 위한 공간과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이게 바로 진짜 효도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이 집에서 정말 편안한 아침을 보내고 있었어요. 민정이가 직접 끓여준 미역국에 집에서 담근 김치, 그리고 따뜻한 누룽지까지.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상을 받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뭘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 그런데 그때 민정이 휴대폰이 계속 울려댔어요. 처음엔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자주 울리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잠깐 전화 받을게요. 민정이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큰오빠네에서 연락 왔어요. 도윤이가. 아니요, 수미 언니가. 맘카페에 글을 올렸다고 하네요. 무슨 글? 민정이는 조금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혹시 노숙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주변에서 보신 분 있으면 연락 달라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역시 수미답네요. 자기는 걱정하는 며느리고 문제는 시어머니한테 있다는 식으로 포장한 거죠. 그런데 댓글이 많이 달렸대요. 다들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수미가 이미지 관리하려고 올린 글이지. 어머니. 민정이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언니를 감싸주고 싶지만 제 말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민정이가 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어제 지안이가 연락 왔어요. 어머니 아시죠? 예전에 분식집 단골이던 그 아이. 지안이, 그 아이가 왜? 지안이는 16살 된 이웃집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제 분식집에 자주 왔던 아이죠.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면 분식집에서 숙제하고 밥 먹고 그랬거든요. 저한테는 친손녀 같은 아이예요. 요즘 학교에서 영상 동아리 활동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역 소상공인들 인터뷰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응, 그렇다고 했지. 그런데 어제 시장 쪽에서 촬영하다가 우연히 어머니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무슨 일? 민정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어제 아파트 로비에서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실 때를 우연히 촬영하고 있었대요. 원래는 아파트 단지 조경 촬영하려고 갔던 건데. 아,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제가 달려가서 어머니를 부축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그런데 수미 언니는 민정이는 말하기 어려워하는 눈치였어요. 수미는 어떻게 나왔는데 직접 나서지 않고 관리실에만 전화하시는 모습이 나왔다고. 저는 이해했어요. 그 순간의 진실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다는 거죠. 누가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행동하는지, 누가 이미지만 챙기는지가 말이에요. 지안이가 그 영상을 가지고 있어. 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혹시 가족 안에 오해가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안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가족 안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지안이 참 기특하네. 어머니, 혹시 그 영상 보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는 이런 증거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식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안이의 영상은 묘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일단 지안이한테 그 영상 잘 보관하라고 해.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어머니, 혹시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품속의 열쇠 3개를 만져봤어요. 이제 정말 결론을 내릴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정아, 내일 온 가족이 모일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네, 어머니. 제가 연락해 볼게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세요? 내일 알게 될 거야. 그날 오후에 지안이가 찾아왔어요.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했어요.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지안아, 우리 지안이 많이 컸네. 영상 동아리 한다며? 네, 재미있어요.
할머니도 인터뷰해 드릴까요? 분식집 사장님으로요. 분식집은 이미 정리했잖아. 그래도 할머니 이야기는 정말 멋있을 것 같은데요. 지안이는 정말 순수한 아이예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지안아, 민정이한테서 들었는데 영상 하나를 찍었다며? 아, 그거요. 지안이가 조금 어두워졌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괜찮다. 우연히 찍힌 거잖아. 네, 아파트 조경 촬영하려고 갔다가. 그런데 할머니가 넘어지시는 걸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민정 이모가 바로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더라고요. 정말 빨랐어요. 그런데 지안이는 말을 잠깐 멈췄어요. 그런데 다른 분은 전화만 하셨어요. 지안이도 그 상황을 지켜본 거죠. 누가 진짜로 행동했고 누가 뒤에서만 전화했는지를 말이에요. 지안아, 그 영상 잘 보관해둬.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네, 할머니.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가족 간에 문제 생기면 안 되는데. 걱정 마. 진실이 드러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 자식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과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제 결정이 옳은 건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민정이 집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도윤이와 수미, 도현이와 나영이, 그리고 민정이와 손녀까지. 정만태도 제가 부탁해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거실이 좁아서 좀 복잡했지만 이런 자리가 언제 또 있을까 싶었어요. 모두들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가족회의를 한다고 해서 다들 당황스러워하는 눈치였거든요. 특히 도윤이와 수미는 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도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역시 큰아들답게 회의를 진행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청소용역 조끼를 벗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그리고 가방에서 신탁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얘들아,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가난하지 않았어. 작년에 재개발 보상금 430억을 받았거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짜야. 이 서류들이 증명이지. 나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430억이요. 정말이세요? 정말이야. 신탁 계좌에 들어있어. 만태가 공동서명인이고 정만태가 고개를 끄덕여 확인해줬어요. 그럼 어머님이 이틀 동안 저희한테 오신 건? 나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어. 돈이 있다고 알면 태도가 달라질 테니까. 수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가 어머님을 거절한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어떻게 거절했는지가 문제지. 저는 차표 펀치기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딸깍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예전에 버스 몰 때 늘 생각했어. 돈으로 탄 사람은 멀미를 하고 마음으로 탄 사람만 끝까지 간다고.
도윤이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나름대로 어머니를 생각해서 병원 예약도 잡아드리려고 했고, 체면 생각했지. 로비에서 이웃들 눈치 보느라 바빴잖아. 수미가 얼굴을 붉혔어요. 그건 어머님 이미지를 생각해서였어요. 다른 분들이 오해할까봐. 내 이미지, 아니야, 내 이미지였어. 시어머니가 청소 일하는 게 창피했던 거지. 나영이도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출 상환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영아, 너희 사정은 이해해. 하지만 식자재 정량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라면 하나 더 끓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나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품에서 열쇠 3개를 꺼냈어요. 모두들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열쇠들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함께 만든 비상금 트렁크 열쇠야. 원래는 셋 다 줄 생각이었어. 도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원래는 저희에게. 응. 하지만 이틀 동안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저는 첫 번째 열쇠를 민정이에게 건넸어요. 민정아, 너는 말없이 날 안아줬어. 샤워 준비하고 무릎 찜질해주고 자기 방까지 내줬지. 묻지도 않고 받아줬어. 민정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 다른 사람들에겐 당연하지 않았어. 두 번째 열쇠를 만태에게 건넸어요. 만태야, 넌 유언집행인이야. 내 뜻대로 처리해줘. 혜수가 정말 이렇게 하는 거야? 응. 마지막 열쇠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안이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안아, 잘 왔다. 할머니 부르셨잖아요. 저는 3번째 열쇠를 지안이에게 건넸어요. 지안아, 이 열쇠는 내가 보관해줘. 언젠가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그때 줘. 할머니, 이게 뭐예요? 진짜 효도가 뭔지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는 열쇠야. 그때 도윤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너희에겐 다른 걸 줄 거야. 저는 상속 계획을 설명했어요. 민정이가 70%, 손주들과 지역 장학기금이 25%, 만태가 5%. 그리고 도윤이와 도현이네는 직접 상속 없음. 하지만 기회는 줄 거야. 장학기금 운영에 참여하면서 진짜 봉사가 뭔지 배워봐. 그리고 진심으로 변했다고 생각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수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너무해. 그럼 지안이 영상부터 보자. 영상이요. 지안이가 카메라를 켰어요. 할머니, 정말 보여드릴까요? 응. 진실을 봐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알 수 있어.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제가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민정이가 바로 달려와서 저를 부축하는 모습, 그리고 수미가 뒤에서 관리실에 전화하는 모습이 대비되어 나왔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영상을 봤어요. 특히 수미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게 진짜 마음의 차이야. 행동의 속도 말이야. 민정이는 생각할 것도 없이 달려왔어. 하지만 수미는 뭘 먼저 생각했지. 어머님.
이미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먼저 걱정했어. 도윤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진짜 변해야 해. 저는 차표 펀치기를 들어 딸깍 소리를 냈어요. 얘들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나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장학기금 일 열심히 해봐. 그러면서 진짜 도움이 뭔지 배워. 도현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열심히 하겠어요. 그때 손녀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정말 멋있어요. 우리 손녀가 제일 멋있어. 저는 다시 차표 펀치기를 들었어요. 자, 이제 새로운 표를 끊자. 진짜 가족이 되는 표를.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안이의 카메라에도 그 감동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고요. 수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맘카페 글 삭제할게요. 괜찮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심으로 걱정해줘.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정이가 준비한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 의미 있었어요. 한 달 후, 민정이 집 현관에는 새로운 열쇠거리가 설치되었어요. 작지만 예쁜 나무 소재로 만든 것이었죠. 그 위에는 열쇠 3개가 나란히 걸려 있고 그 옆에는 제 차표 펀치기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민정이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혼자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진짜 가족과 함께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손녀와 함께 하는 시간도 정말 소중하고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지안이가 다큐멘터리 완성했다고 하던데 시사회 가려고. 그 아이는 정말 기특해요. 지역 소상공인들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제 이야기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3번째 열쇠를 받은 후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할머니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우와, 저도 보고 싶어요. 같이 가자. 지안이도 좋아할 거야. 요즘 변화가 눈에 보여요. 도윤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치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오늘 봉사활동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뿌듯하지. 네, 정말 뿌듯해요. 왜 진작 이런 일을 안 했나 싶어요. 수미도 많이 변했어요. 맘카페에서 허영심 가득한 글 대신 이제는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어머님, 제가 봉사활동 후기를 맘카페에 올렸는데 반응이 정말 좋아요. 다른 엄마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일이지. 그런 게 진짜 인플루언서야. 도현이와 나영이도 변하고 있어요. 장학기금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오늘 멘토링 했던 아이가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정말 기뻤어. 도현아, 내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 네, 이런 기쁨이 있는 줄 몰랐어요.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뿌듯해요. 나영이도 말했어요. 어머님, 가계부만 보던 제가 이제는 마음 가계부도 쓰고 있어요. 누구한테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얼마나 감사를 받았는지요.
마음 가계부, 좋은 아이디어네. 오늘도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할머니 이야기했더니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멋있다고요. 뭐가 멋있다고 그러던? 진짜 효도가 뭔지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리고 버스 기사 출신이라는 것도요. 저는 웃으며 펜치기를 만져봤어요. 얘야, 할머니가 너한테 가장 중요한 걸 알려줄게. 뭐요? 사람의 값은 가진 돈이 아니라 남의 무릎이 꺾일 때 손 내미는 속도란다. 네, 할머니. 저도 그런 사람이 될게요. 할머니처럼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이번에는 화해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 가족 모임이었죠. 지안이도 함께 했고 정만태도 왔어요. 지안이가 완성한 다큐멘터리를 다 같이 봤어요. 마음으로 끊는 표라는 제목이었는데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소상공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어요. 영상을 보면서 도윤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두어서요. 도윤아, 너희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나도 자랑스러워. 수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 알았으니 됐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나영이도 고백했어요. 어머님, 저도 계산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도 계산해요. 누구한테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요. 도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멘토링 하면서 깨달았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요. 저는 차표 펀치기를 들어 딸깍 소리를 냈어요. 얘들아, 이제 정말 새로운 표를 끊었구나. 지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 다큐멘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잖아요. 지안아, 내가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만태가 말했어요. 혜수가, 내가 한 실험이 성공한 것 같네. 모두 다 변했어. 만태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할 수 있었어.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참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 이제 제대로 컸어. 진짜 효도가 뭔지 아는 아이들로 말이야. 바람이 살짝 불어서 커튼이 흔들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어요. 진짜 가족 시간을 갖자고요.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화려한 식당 말고 집에서 하자. 정이 있어야지. 당연히 집에서 해야죠. 제가 요리할게요. 나도 도와줄게. 우리 손녀도 요리 배워야 하고. 손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할머니보다 더 멋있어. 그날 오후 지안이의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있었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 중 한 분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할머니 이야기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지안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배운 건 진짜 사랑이 뭔지였어요.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은 시험하는 게 아니라 베푸는 거더라고요. 저는 객석에서
지안이를 바라보며 뿌듯했어요. 이 아이가 이런 깊은 생각을 하다니. 집에 돌아와서 열쇠고리를 보니 3개의 열쇠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차표 펀치기도요. 저는 펀치기를 들고 마지막으로 딸깍 소리를 냈어요. 이제 모든 표를 끊었구나. 차표 펀치기의 딸깍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어요. 오늘도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마음에도 차표가 있다고요. 진심이라는 이름의 차표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차표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오직 마음으로만 끊을 수 있다고요. 가족이라는 버스는 평생을 달려가요. 그 안에서 진짜 승객이 되려면 마음의 차표를 끊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제 자식들 모두가 그 차표를 끊었다는 걸요. 차표 펀치기를 열쇠고리에 다시 걸면서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실험 성공했어. 아이들이 진짜 어른이 되었어.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의 차표를 끄는 가족들과 함께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